며느리 때문에 넘어져 뼈가 부러진 시어머니. 아들 내외는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속여 평생 일군 집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어머니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내 집을 판 돈으로 나처럼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세울 것이다. 이 통쾌한 복수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부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햇살과 함께 찾아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 볕이 드는 걸 보고 있으면 이 낡은 집이 꼭 나를 품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곤 하죠. 벌써 남편이 내 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어떤 그리움은 세월과 함께 더 깊어지기도 하나 봐요. 내일 모레가 그 사람 기일이라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좀 부산했어요. 영감이 살아생전 그렇게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을 다듬고 있으려니 금방이라도 대문 열고 들어와 여보 나 왔소 하고 부를 것만 같아서요. 꽃대를 정리하다 말고 욱신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잠시 퇴마루에 걸터 앉았어요. 이놈의 관절염은 날이 굳으려나 아니면 자식들 올 때가 되어서 더 신호를 보내는 건지. 이 집은 나 혼자 살기엔 좀 넓다 싶을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 텃밭 한쪽엔 남편이랑 같이 심었던 감나무가 아직도 해마다 열매를 맺고 부엌 선반에는 아들 녀석 어릴 때 쓰던 젖병이 빛바랜 채로 놓여 있죠. 그러니 나한테 이 집은 그냥 벽돌이랑 지붕이 아니에요. 내 젊음이고 내 사랑이고 내 인생 그 자체죠.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내 마지막 성소 같은 곳이에요. 기일이 다가오니 서울 사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정이가 내려올 때가 됐어요. 자식 얼굴 보는 게 싫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만 언젠가부터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마음에 작고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씩 던져지는 기분이랄까. 몇 달 전 일이었어요. 내 유일한 말벗인 옆집 순자 엄마가 여느 때처럼 마시를 왔었죠.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못 듣는 날도 허다한데 그 친구랑 툇마루에 앉아 시시콜콜 이야기 나누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며느리 미정이가 대문 앞에서 딱 막아서고는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그랬다더군요. 어머님이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당분간은 좀 쉬셔야 하니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그 말을 방 안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꼭 투명한 유리 감옥에 갇히는 기분이었어요. 나를 위하는 척하는 그 상냥한 목소리가 세상과 나 사이에 차가운 벽을 치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죠. 손주 녀석 지훈이가 왔을 때는 더했고요. 내가 직접 말린 곶감에 호두를 넣어 정성껏 만든 곶감말이를 우리 강아지 이거 먹어봐라 하고 건넸더니 미정이가 그걸 날카롭게 채가서는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 이해 안 좋다. 딱 그 두 마디였어요. 그리곤 마치 더러운 거라도 만진 양 물티슈로 지훈이 손을 박박 닦아주는데 그 순간 내 정성과 마음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데 나만큼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저 자기 방식이 아니면 다 틀렸고 낡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들 민수는 걔는 원래 마음이 약한 애예요. 어미 속상한 걸 모를 리 없지만 제 마누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죠. 어쩌다 한번 전화가 오면 반가운 마음도 잠시, 결국 끝은 돈 이야기로 흘러가요. 어머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지훈이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하고 운을 떼면 나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얼마 안 되는 연금을 쪼개 보내주곤 했어요. 아들이 무능해서라기보다 저성깔 있는 며느리 등살에 얼마나 시달릴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으니까요. 어미란 게 다 그런가 봐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아들 내외가 부산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그 불편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제사를 지내는 내내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형식적인 절 몇 번 하고 나니 자기들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소파에 가서 앉더군요.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왔어요. 밥상이 채 치워지기도 전에 며느리 미정이가 입을 열었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계산을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집도 이제 많이 낡았고 저희도 서울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업 자금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아들은 내 눈을 피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한참 만에야 내 목소리가 나왔어요. 안 된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지은 집이고 내 무덤 자리다. 나 죽기 전엔 절대 안 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미정이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한 표정만 남았죠.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피는 아들의 모습에서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그날 저녁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창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집문서를 꺼내 가슴에 꼭 품었어요. 얇고 바랜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 같았거든요. 빗소리가 꼭 내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들려왔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감. 보고 싶구려. 당신이라도 있어야 이 험한 세상 내가 기댈 곳이 있을 텐데 당신이 이 집이랑 나 좀 지켜줘야 할 텐데. 그 밤 나는 내 연약함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예감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야반도주하듯 떠나고 난 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괘씸하고 분한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매정했나,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죠. 어미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그 상처를 쓰다듬으며 자식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연락 한 통 없는 아들 녀석 때문에 애가 타서 며칠 사이에 밥맛도 잃고 헬쑥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나절에 전화벨이 울리는데 받아보니 민수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기가 죽어 있었죠. 그때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용서해달라면서요. 그러더니 주말에 맛있는 거라도 사들고 내려가겠다는데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또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거 있죠. 그래, 내 아들이 본래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지. 다 먹고 살기 팍팍해서 저 성질 있는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 그랬을 거야. 그렇게 또 나 혼자 좋게 생각하고는 자식들 온다는 주말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갠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 내외가 정말로 양손 가득 과일 상자며 고기까지 사들고 나타났더라고요. 며느리 미정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저희 왔어요. 하는데 그 모습에 지난 며칠간 묵혀뒀던 서운함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옆에서 조잘거리며 시중을 드는데 꼭 딴 사람 같았죠. 한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에 미정이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내가 가꾼 텃밭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좀 싸주실 수 있냐고 묻더군요. 비가 막 그친 뒤라 땅이 질퍽하고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무릎이 더 쑤셔서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땅 마르면 챙겨주겠다고 했더니 미정이가 금세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조금만요. 네. 지금 가면 더 싱싱하잖아요.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나를 조르더라고요. 그 간절한 눈빛에 또 어미된 마음에 거절을 못하고 결국 주섬주섬 소쿠리를 챙겨들고 일어섰어요. 텃밭으로 나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미끄러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뎌 상추며 깨씹히며 한 소쿠리 가득 땄죠. 흙 묻은 채소를 들고 돌아서는데 미정이는 뒤에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어머님, 거기 꽃이랑 같이 찍으면 사진 예쁘게 나오겠어요.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묵직한 소쿠리를 드니 눈앞이 가려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끼가 잔뜩 낀 돌멩이를 미처 못 보고 발을 헛디디는 순간 온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땅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왼쪽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한참을 기다리니 의사가 들어와 대퇴골 경부 골절이라는 낯선 병명을 알려주더군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 준비를 위해 진통제를 맞고 이리저리 옮겨지는데 약 기운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정신이 자꾸만 아득해졌어요. 그때였어요. 미정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님, 이거 수술 동의서랑 보험 서류인데 시간이 없대요. 여기에 빨리 서명하셔야 해요. 하고 재촉하더군요. 앞이 흐릿해서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그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힘겹게 펜을 쥐고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이름을 적어 내려갔죠. 하지만 그 서류 뭉치 가장 마지막 장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라는 글자를 나는 보지 못했어요.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 기회밖에 없어. 당장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시간 벌 수 있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파트 당장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넘어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내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말했죠.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것보다 재활 전문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훨씬 회복에 좋다고요. 나는 그때까지도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죄책감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나는 구급차에 실려 모든 것이 낯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아들은 자주 찾아뵐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등을 돌렸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차마 내 아들이 나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고되고 외로운 재활치료를 시작했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하루는 참 길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맛없는 병원 밥을 먹고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고 창밖으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아들은 처음 몇 번 얼굴을 비추더니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고 한참 뒤에야 회의 중이라는 짤막한 문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래도 나는 애써 아들을 이해하려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길이 어디 가깝나 먹고 살기 바쁘니 어쩔 수 없지 하고요. 병실에 홀로 누워 있으면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우리 아파트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설마 내 아들이.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커다란 택배 상자를 하나 병실로 가져왔어요. 아들 민수가 보낸 거라더군요. 뭐 대단한 거라고 보냈나 싶어 풀어보니 내 낡은 옷가지들이 꾸역꾸역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내가 없으니 집 정리라도 좀 하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두 번째 상자가 도착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자 안에는 내가 평생 손때 묻히며 써온 주방용품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준 노수저 세트, 아들 녀석 이유식 끓이던 냄비까지. 이건 그냥 짐 정리가 아니었어요. 내 흔적을, 내 삶을 그 집에서 도려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한 세 번째 상자는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낡은 앨범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인 작은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머리맡에 두고 매일같이 듣던 라디오였죠. 그 라디오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내 남편의 마지막 온기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는 내 심장 같은 거였거든요. 아들 내외는 내 심장을 꺼내서 헛물건 버리듯 택배 상자에 담아 붙여버린 거였어요. 더 이상은 아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명백한 의도였죠. 나를 그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라는 잔인한 통보였어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아들을 낳고 키우던 기억,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추억이 담긴 내 집이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제주도에 사는 딸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를 들고도 한참을 흐느끼느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미야, 내 오빠가, 애들이 이 집에서 날 아주 내보내려는 것 같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처참했을지. 딸은 금방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알겠으니 일단 끊지 말고 기다리라더군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정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집이 급매,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헐값에 올라와 있다는 거였어요. 분노에 찬 정미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자 오빠라는 작자는 시세 알아보려고 그냥 한번 올려본 거야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게 확인 사살을 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라면서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이사 날짜를 확정해달라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병실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제주도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온 거였죠. 내 손을 꼭 잡은 딸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절대 이렇게 안 끝나. 내가 가만 안 둬. 그날 딸은 내게 복수의 불씨를 지펴주었어요. 자기 친구 남편이 변호사인데 유산이나 재산 관련 소송 전문이라면서 당장 연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 박민호라는 사람은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똑같이 집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 이런 사건이라면 자기 일처럼 나서줄 거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게 남은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내 딸과 우리 모녀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줄 또 다른 아들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병실에서 변호사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인 박민호 변호사는 젊었지만 눈빛은 아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죠.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듣고 나더니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새로 시행된 노인보호법에 따르면 심신이 미약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기망, 즉 속임수에 의해 서명한 재산 처분 관련 위임장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메마른 줄 알았던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 다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과 존엄을 되찾으려는 투사였어요. 딸의 따뜻한 손을 마주잡고 나는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 되찾아야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집, 내 인생을 반드시 내 손으로 되찾고 말 거야. 그날 밤 나는 요양병원에 온 이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박민호 변호사님과의 통화가 끝나고 내 마음속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변호사님은 딸아이와 나에게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일종의 작전 지도를 보내왔어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그 내용은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내가 수술을 받고 위임장에 서명하던 그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병원 의무 기록을 확보해야 했어요. 둘째, 며느리 미정이가 보험 서류라고 나를 속이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간호사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죠. 셋째, 위임장에 휘갈겨 쓴 내 서명이 평소의 내 글씨체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줄 필적 감정이 필요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집을 사들인 사람과 아들 내외에게 이 계약은 사기인이 무효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었죠. 모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날부터 내 딸 정민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부산 시내를 쉴 새 없이 누비고 다녔어요. 요양병원에 홀로 누워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딸아이는 먼저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의무 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몇 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여야 했어요. 개인정보라며 내주지 않으려는 직원과 싸우고 필요한 서류를 수십 장씩 발급받아 내게 가져왔죠. 다음으로는 수소문 끝에 그날 수술실에 함께 있었던 간호사를 찾아냈어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였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대요. 우리 엄마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제발 도와달라고요. 다행히 그 간호사님은 당시 며느리가 나를 다그치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법정에서 증언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병상에 누워 딸이 가져다 준 서류 뭉치 속에서 수십 년 전에 내 흔적을 찾았어요. 은행 통장, 옛날 편지, 구청에 냈던 서류들까지. 거기엔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있던 내 평소 글씨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우리 모녀와 변호사, 이렇게 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완벽한 팀을 이루어 차근차근 반격의 무기를 만들어 나갔어요. 하지만 싸움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답니다. 가장 먼저 현실적인 돈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필적 감정 비용, 소송에 들어갈 이런저런 비용을 합하니 내가 가진 쌈짓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나는 평생을 의지해온 이웃 순자 엄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평생 자식처럼 가꿔온 텃밭의 절반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텃밭은 그냥 땅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고구마를 심고 아들 녀석 소풍 갈 때 싸주던 상추를 키우던 내 추억 그 자체였거든요. 내 추억의 한 조각을 떼어내어 아들놈의 배신과 맞바꾸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어요. 어미가 돼서 자식을 상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람들이 다 나를 독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면 심장이 벌레 먹은 것처럼 아파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딸아이는 내 손을 잡고 말해줬어요. 이건 엄마가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을 산 매수인 측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이미 합법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했으니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거였죠. 만약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러다 집도 잃고 빚더미에까지 앉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나를 덮쳤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박민호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힘이 있었죠. 며칠 밤낮으로 매수인 측 변호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들을 압박했고 결국 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거였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은 뼈아팠지만 내 인생 전부가 걸린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변호사님은 곧바로 아들 내외와 그들이 거래하는 은행 측에 보낼 최후 통첩,
즉 최고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병원 침대에 기대 앉아 마지막 결전의 날, 그 두 사람 앞에서 내가 할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을까? 눈물부터 터져 나오지는 않을까?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어미가 아니니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내일 길고 길었던 이 싸움의 끝을 낼 심판의 날이 밝아올 거예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박민호 변호사님은 아들 내외에게 긴급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소집 통보를 보냈죠. 아마 그 바보 같은 것들은 집 매매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늙은 어미를 다시 한번 구슬리거나 협박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약속 장소는 아들 녀석이 대출을 받은 은행의 VIP 상담실이었어요. 모든 것을 시작된 곳에서 끝내고 싶다는 변호사님의 세심한 배려였죠. 딸 정미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일부러 더 허리를 꽂고 싶었어요.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했으니까요. 상담실 안에는 이미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정, 그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 지점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준비라도 한 듯 눈물부터 글썽이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악어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그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죠.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나는 말없이 박 변호사님을 쳐다봤고 변호사님은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합의서였죠. 그 서류를 본 아들 내외의 얼굴에 아주 잠깐 안도하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니가 결국 마음을 돌렸구나, 집을 지켰구나 하고 착각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내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 집 팔 거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상담실 안에 공기가 몽땅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멍하니 쳐다봤죠. 나는 그들의 굳어버린 얼굴을 향해 지난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말을, 내 인생의 마지막 선언을 쏟아냈어요. 이 집을 판 돈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 거다. 너희처럼 부모를 내다버린 자식들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불쌍한 늙은이들을 돕는 재단이야. 그러니 너희는 단 한 푼도 구경 못할 줄 알아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태껏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은행 지점장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그는 아들을 향해 사무적인 말투로 통보했죠. 박민수 고객님, 현재 고객님의 대출금 연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추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담보로 잡혀있는 아파트에 대한 압류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 미정이는 아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실신하듯 주저앉았어요. 아들 민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들이 나를 내쫓고 지키려 했던 그들의 성, 정, 이, 바로 내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는 며느리와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증오나 분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깊고 깊은 연민과 슬픔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제 어미의 심장에 칼을 꽂고 스스로 파멸해버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여웠어요. 나는 오늘 아들 하나를 잃었다. 하지만 잃어버렸던 내 자신은 되찾았다. 나지막이 읊조린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딸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정민은 조용히 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상담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죠. 육중한 문이 서서히 닫히는 순간까지 며느리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내 귓가를 따라왔어요. 그 소리를 뒤로하며 나는 수십 년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하얀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방식대로 이뤄낸 완벽하고도 처절한 정의의 실현이었답니다. 은행 상담실을 나온 그날, 내 인생의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드디어 멎었어요. 딸 정미의 부축을 받아 요양병원을 정리하고 잠시 딸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세상은 참 시끄럽게 돌아가더군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정이에 대한 소식은 애써 들으려 하지 않아도 예전 부산집 이웃이었던 순자 엄마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어요. 결국 그들이 살던 번지르르한 아파트는 은행에 넘어가 경매로 팔려나갔고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더군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나니 서로를 붙잡아주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나 봐요. 돈이 없어지니 사랑도 의리도 다 사라졌는지 서로의 탓을 하며 매일같이 피 터지게 싸운다고 했어요. 친척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렸지만 그들의 배은망덕한 소행이 이미 아름아름 퍼진 뒤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대요. 결국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며느리는 식당 허드레시를, 아들은 일용직을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가슴 한쪽이 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의 마지막이 어쩌다 저리 되었을까 하는 어미로서의 허망함이었죠.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이었으니까요.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어요. 변호사님과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 부산의 그 집을 정리했죠.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날, 마음이 시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담담하더라고요. 그 집은 더 이상 내게 상처와 눈물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내 남편의 이름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후 나는 서류 몇 장에 내 마지막 도장을 찍었어요. 재단법인 박현식 추모 기념 재단. 자식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노인들에게 작은 쉼터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죠. 내 복수는 그렇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내게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손주 지훈이가 보낸 거였죠.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눈물 때문에 자꾸만 흐려졌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아빠 엄마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곶감마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보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래,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구나. 이 아이의 순수한 진심이 내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나와 딸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왔어요. 바다가 바로 내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아담한 돌담집을 얻었죠. 부산의 그 집만큼 크거나 넓지는 않았지만 창문을 열면 비릿한 바닷바람과 함께 파도 소리가 밀려 들어오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나는 집 옆 작은 텃밭에 다시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흙을 만지는 내 모습이 더 이상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어요. 딸아이가 서울에서 손주 지훈이를 데리고 왔어요. 훌쩍 커버린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품에 와락 안겼죠.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텃밭 가꾸는 거 알려주세요. 아이의 눈에는 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서는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그날 오후 나는 손주 녀석의 작은 손을 잡고 텃밭에 물을 주었어요. 제주의 푸른 하늘 아래 반짝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나와 내 손주는 한참 동안 함께 흙을 만지며 웃었답니다. 나는 결국 탐욕스러운 아들 하나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죠.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제주의 푸른 하늘처럼 맑고 평화로울 테니까요. 박정순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고 있어요. 자식의 도리는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가장 깊은 상처에서 피어난 그녀의 지혜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보듬는 것이었어요.